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배경 풀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고은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볼 뉴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 오늘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가 오늘 오후에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2년을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관련해서 적용됐던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법정 구속은 면했다는 점인데요. 네. 오늘 판결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11개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죠.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날 선고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2019년 12월 이후에 3년 2개월 만의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형은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12월에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것과 비교를 하면 네. 법정 구속은 안 됐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선 법정 구속이라는 것이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그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판사 재량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이게 이제 따로 그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이 행정규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좀 모호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법정 구속 비율을 보면은 30% 수준이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이 오히려 비율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법정 구속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실제로 구속되는 거는 30%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판결을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요.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이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이 업무방해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 등 이제 그 관련한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2017년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한 600만 원을 수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뇌물죄는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2017년 그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그 재임 당시에 백원호 비서관과 공모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소된 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을 실행했습니다. 네. 지금 정경심 전 정량대 교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도 오늘 추가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는데 이건 어떤 혐의인지도 살펴봐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 전 장관은 물론이고 정경심 그 전 교수에 대한 그 자녀 입시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대부분 네. 유죄로 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영외고 출결 사항에 대한 허위 그리고 조지 워싱턴대 성적평가 업무방해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로 봤고요. 네. 또 딸 조민 씨에 대해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의전은 부정지원, 그리고 노한중 교수 장학금 부정 수령 등에 대해서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 능력이 없다고 조 전 장관 측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혐의를 인정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미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었던 정정 교수가 추가로 징역 1년을 더 복역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죄책도 무겁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전 교수에 대해서도 그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직접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해서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배우자와 공모에 범행하는 과정에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입시 분위기에서는 뭐 부모가 자녀의 입시를 돕는 게 좀 횡행했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 죄는 죄다 이렇게 볼 수 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판결이 나오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툴 의지를 밝혔는데 앞으로 이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오늘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 1심 판결 후의 소회를 재판부에서 나오면서 이제 밝히는 장면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소회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항소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에 그 언론인을 포함해서 당시 검찰, 언론, 야당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하지만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그 기소가 본인이 되지 않았고 어떤 혐의도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억울하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진영 논리에 따른 좀 무리한 사법적 공격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메시지에서 비롯해서 봤을 때 어쨌든 이 조 전 장관이 2019년에 사실 조국 사태로 이제 뭐 나라가 거의 뭐 분열되다시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 전국이 워낙에 지금 경색되어 있지만 또 다시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년 실형 유죄 판결이 사필 규정이다. 그리고 또 석고 대제해야 한다. 뭐 이러한 그 논평들을 내놨습니다. 다만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도덕적 잣대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도덕적 잣대가 현 정권, 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여권의 다른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좀 확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뭐 법원 주변에는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들으신 것처럼 뭐 조국 무죄 또는 뭐 조국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
그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두고 여론은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역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금요일마다 갤럽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를 하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이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면 한 주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곤 하는데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진행한 조사였고요. 지지도 평가를 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4%로 집계됐고 이 갤럽이 설 연휴의 주에는 조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전 조사는 설 전인 1월 셋째 주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연휴 직전 조사인 1월 셋째 주 조사 대비 2%포인트 긍정평가 수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56%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3%였고요. 공정, 정의 원칙이 8%였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가 15%, 외교 14% 순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 긍정평가의 이유에도 외교가 있고 부정평가 이유에도 외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잘한 점도 있지만 그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경제, 민생, 물가가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히는 건 뭐 요즘 난방비, 물가 폭등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수치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이게 2달째 이제 긍정평가가 30% 중반대 그리고 부정평가 50%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추이를 보면 하반기 이제 9월 다섯째 주부터 24%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연말까지 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던 추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12월부터 보면 2달째 뭐 36, 37, 35 이렇게 계속 30%대 중반에 머물러 있고 네. 부정평가도 이제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폭 줄다가 연말부터는 이제 뭐 56, 53 이렇게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직전 조사와 좀 비교를 해보면 아까 긍정평가는 내렸고 부정평가는 조금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소폭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이렇게 외교가 들어가 있는데 직전 그 평가에서는 모두 긍정평가의 이유도 외교, 부정평가의 이유도 외교가 가장 높은 그 포션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할 거는 이번 그 부정평가자들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이 그 경제와 민생, 물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외교를 1%포인트 이겼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6%에 불과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급격히 뛰어 올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난방비 문제가 계속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고 또 지난달 전기 가스요금 이 난방비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게 굉장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이제 뭐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다소 주춤했었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다시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물가 요금 인상이 또 이 물가 상승세에 불씨를 좀 더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뭐 우리 진행자님과 아나운서님도 느끼셨겠지만 1월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이제 1월 난방비 나오니 2월이 또 되면 두렵습니다. 2월인데 이 난방비 고지서가 또 날아오게 되면은 여론이 뭐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긍정평가 이유 중에 가장 높은 답변은 이제 외교였고 이게 지난 평가에서도 아랍에미리트 다보스 포럼 순방 성과에 대한 긍정적 여론에 대한 그 여진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잘한 게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떠올려 보면 중동 다녀왔던 그 성과 외에는 크게 떠오르는 게 없다. 뭐 이런 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랍에미리트 순방 관련 이슈지만 그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라는 이런 발언들, 이런 그 외교 갈등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발언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부정평가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이요, 이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또 통합 협치 부족이라는 이유들도 또 있습니다. 이게 높은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 당내 갈등, 뭐 윤심 논란이나 그 나경원,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여론도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됩니다. 자, 난방비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누르고 있다고 하면 당분간은 조금 직무수행 평가가 좋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무속인이죠. 역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천공의 문제가 또 다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관절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전 답사했다 하는 의혹이 다시 또 제기가 됐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처음 나온 의혹 제기는 아니죠. 지난해 12월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통령실이 부인했고 뭐 뚜렷한 물증이나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잠시 잦아들었다가 지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출간한 책 권력과 안보에 이 내용이 실리면서 또 조금 더 정황이 이제 구체적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부 전 대변인이 이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해 들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현장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인사 2명이 동행을 했었고 이 중에 한 명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다라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식 입장을 어제 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육군도 오늘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뭐 민주당 측에서는 그 해당 일자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 또 서울사무소에 폐쇄회로 CCTV 영상 공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반면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어제 출연해서 김용현 경호처장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휴대전화 위치 정보 대조하고 CCTV 다 공개도 된다. 네.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또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휴대전화 위치 정보라든지 CCTV 이런 것들 뭐 공개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근거가 좀 더 제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네. 듭니다.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낸 책의 그 부제가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에요. 이제 부제의 제목 자체에 그 천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넣은 거를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3월에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를 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절을 이전한 배경에 천공의 그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근데 이 사실 여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되는 내용이 모두 보고와 증언에 따른 것인데 이 보고와 증언을 주고받은 이 당사자들이 내용을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얘기했듯이 그 용산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출입했던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뭐 출입차, 뭐 동승자 명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물론 증거 제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걸 처음 이야기를 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그리고 최초로 이를 보도했던 언론사 2곳 뉴스토마토 한국일보의 보도 취재 기자 2명에 대해서 오늘 3시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서 언론사 상대로 고발을 한 첫 사례가 되고요. 지금 대통령실은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또 그를 인터뷰했던 김어준 씨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12월 이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같은 의혹을 뭐 제기했던 바가 있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 김종대 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소스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대통령실에서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강하게 부인하고 또 그 고발까지 나선 것은 뭐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부 전 대변인이 그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했다가
이전부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뭐 해명을 했음에도 가짜뉴스 생산한다라는 이유로 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지요. 근데 다만 그 해당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 매체까지 이제 법리적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 사안을 대통령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또 그 법적 그 조치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 취한 게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대 정부에서도 특정 언론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뭐 사실 그리 뭐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언론사의 보도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결과적으로 다른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이제 좀 이러한 압박하는 모양새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그 앞으로 가짜 뉴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또 대국민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소통 강화와 고발이라는 게 다소 어울리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천공이 육참총장 공관을 갔다는 날짜가 지난해 4월 1일로 이렇게 날짜까지 뚜렷 이렇게 특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 어떻게 해결이 될지 고발이 됐으니까 자 이제 이 사실관계까지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찬성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지만 이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을 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신중론이 일부 제기가 되면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고요.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좀 더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를 꺼냈다가 기각이 되면 그 혼란과 방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면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고요. 지금 탄핵소추안 발의는 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역풍을 맞게 되는 건가요? 뭐 이게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 그리고 헌재의 그 심판 시점, 총선 시점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총선 전에 헌재 심판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운명을 그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재에 모두 맡기게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 그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한 2시간 30분 정도 격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런 그 총선 직전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후폭풍 감당하기 어렵다. 네. 그럼 총선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고 헌재 결과 검사에 대한 법률적 그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주게 되는 꼴이다라는 그러한 좀 우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오늘 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탄핵은 최후의 수단인데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의총에서 그 실제로 그 탄핵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탄핵안 통과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회의에서 탄핵안 통과되더라도 이 탄핵 소추권자가 이제 여당의 법사위원장 김도우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소추에 소극적일 수 있는 점 그리고 이 대안으로서 뭐 탄핵보다는 이태원 참사 특검을 통해서 이 사안을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다양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탄핵 추진이 사그러들었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 최고의 의총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월요일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새로 차를 사시려는 분들 전기차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좀 조정이 됐네요. 이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이게 발표가 났는데요.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선이 5,500만 원 미만이었는데 물가 상승에 따라서 좀 네. 상향 조정이 됐고요. 보조금 지원의 상한선은 8,500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되고요. 네. 또 전기차 보조금 중에 성능 보조금의 상한선이 중대형, 소형, 초소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규정이 됐습니다. 중대형은 500만 원, 소형은 400만 원, 초소형은 35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이번에는 직영 서비스 센터 운영 여부나 정비 이력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 여부처럼 사후 관리 체계에 따라서 이 보조금에 좀 차등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이제 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그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기준이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준비해온 내용이잖아요. 네. 이 IRA가 미국 내에서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인데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뭐 이런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 이 중에서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것에 대응해서 국산 전기차가 좀 유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을 위한 개편안을 계속 마련해왔고 그 일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국산 전기차에 비해서 그 보조금이 뭐 외제차는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거든요. 그래서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서 보조금의 차등 지급의 폭을 조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차등 지급 을 보면 올해부터 직영 협력 AS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제작사의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제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협력 AS 센터라고 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 인력을 직접 교육하거나 뭐 그런 그 기준들을 충족을 하면 직영 AS 센터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외제차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 국산과 수입차 사이의 보조금 차등이 사실상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평가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원래 보조금 개편을 논의하던 당초에는 삭감률을 50%까지도 고려를 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다소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부가 오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보조금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확정된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기차 가격 얼마인지에 따라서 보조금 내용도 좀 달라지니까 이것도 함께 차 사실 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이고은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